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책 말고도 뭐 영화, 드라마, 각종 콘텐츠들을 두루두루 좋아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요즘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평소보다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도 소개하면서 또 그 작품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책까지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얘기할 드라마가 많이 유명한 작품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 드린 책까지 함께 읽어 보시면서 그 감흥을 조금 더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눈물 뚝뚝 흘리셨을 드라마인데요.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저는 임상춘 작가님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쌈마이웨이도 그랬고 동백꽃 필 무렵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작가님의 작품들의 그 은은한 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쁜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끝까지 악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이기적일 때도 있고 뭐 독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착해질 때도 있는데 이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간다움을 너무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폭삭 소가수다도 알림 설정까지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바빠 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보면 대화에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시작을 했는데 완결까지 3일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제주도가 배경이고요. 그곳에 태어난 애순이와 안식이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자식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또 애순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 제주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도 좋았고 또 이 드라마의 캐스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젊은 애순이와 간식이를 아이유 님과 박보검 님이 맡으셨고 중년 애순이를 문소리 배우님 그리고 중년의 관식이를 그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이 명대사를 남기셨던 박해준 배우님이 맡으셨어요. 뭐 그 밖에도 염혜란 배우님, 나문희 배우님, 오정세 배우님 정말 연기력은 이미 보증된 배우님들이 대거 출연하시는데 이게 또 불과 불이 아니라 불과 기름처럼 그 연기의 합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임상춘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조연들이 정말 다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아주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해녀 이모님들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걱정인 게 오늘 책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분량 조절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일단 분량은 편집하는 저한테 맡기기로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좋았던 점이 일단은 울리려고 작정한 드라마라는 점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처절하고 슬픈 장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콕콕 찌르는 게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랑 눈물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눈물 또르르 했던 장면이 애순이 엄마가 자신이 곧 죽을 걸 예감하고 시어머니한테 그 "주변 머리 없는 게 할머니 나 고달프다고 한마디 하거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살려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서 저를 이렇게 푹 찔렀던 게 엄마가 애순이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분명 참고, 참고, 참다가 정말 힘들어질 때서야 기대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유언처럼 딱 한 번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딸들 아무리 잘난 척 해 봤자 엄마 손바닥 위다. 이 장면 말고도 뭐 무쇠가 무너질 때 또르르, 뭐 예순이 집장만 했을 때 또르르, 또 관식이가 이제 취미생활 좀 즐기나 했더니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그냥 절 놓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관식이라는 캐릭터 때문이었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작품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런 캐릭터가 있기는 했지만 뭔가 안쓰럽게 연출된다던가 호구 같은 느낌으로 보여졌었는데, 관식이는 사랑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학시 아저씨가 "너가 마누라를 잘 만난 줄 알았는데 너가 괜찮은 놈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학시 아저씨 자전거 타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후기를 봤는데, 요즘에 관식이병에 걸린 학시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아무튼 새로운 캐릭터가 또 하나 탄생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던 포인트였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이 대한민국이 약간은 유들유들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통 더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남한테 조금 더 쉽게 베풀게 되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좀 꿈꿔보게 되는, 그래서 또 한 번의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뭐 해녀 이모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애순이 힘들 때 도와주는 그 "초라는 줘야지." 하시는 그 츤데레 노부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이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폭삭 소가수다에는 여러 관계적 서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광래와 애순이와 그리고 금명일까지의 이 3대 모녀 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모녀 서사를 다룬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수린 작가님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입니다. 이 작품은 책의 제목처럼 친애하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에 거리감이 있는 엄마와 딸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엄마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많은 모녀 서사의 작품이 그러하듯이 한 집안의 이야기이면서도 한 세대의 여성사를 보여주는 서사이기도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딸의 시선으로 서술되고 있는데요. 이 딸은 너무 능력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조금은 의기소침해진 딸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인공은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런 나를 엄마는 한심하게 생각할 거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진로 탐색이라는 명분 하에 휴학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몇 달간 할머니를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엄마가 바쁠 때 자신을 돌봐줬던 건 할머니였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엄마의 집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할머니는 폐암 말기의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요. 나의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어떻게 보면 나를 온전히 키워주고 보살펴준 사람은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나와 할머니는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그들만의 루틴이 생기고 같이 산책하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그것과 연결되는 엄마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엄마 역시도 자신의 엄마가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평소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녀만의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머니의 집에서 할머니, 엄마, 내가 서로에게 조금씩 솔직해지는 용기를 얻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친애하고 친애하는입니다. 스토리적으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잔잔함 속에서 백수린 작가님의 섬세한 문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보살피러 왔지만 어찌 보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라던가 할머니를 잘 모르지만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서툰 엄마의 모습이라던가 자신의 억압된 젊은 시절을 엄마와 나를 보면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들을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상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우리의 그 깊은 감정선을 건드릴 때도 있잖아요. 이 작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모녀 사이라는 게 참 묘하면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가장 멀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과 엄마 그리고 엄마와 그녀의 엄마처럼요. 이것이 가족이어서 끊길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해도 많이 생긴다는 걸 넘어서서 딸에게 엄마는 내 인생의 미래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고 싶기도 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 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은 커리어 우먼의 엄마를 멋있게 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가족보다는 일을 선택할 것 같은 엄마이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엄마 역시도 어렸을 적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할머니를 창피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 화살표를 반대로 설정해 보면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절대 엄마한테 살림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또 엄마는 자신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가족까지 돌볼 수 있는 딸의 선택을 유일하게 응원해 줘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녀 서사에 대한 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의 서사만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서툴기는 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해 갖고 있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백수린 작가님의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은 바로 하이퍼 나이프입니다. 제가 박은빈 배우님이 나오는 모든 필모를 다 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신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 배우님의 선한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섬뜩한 표정이 나오는지 와 정말 깜짝 놀랐고요. 또 상대 배우가 무려 설경구 씨예요. 이 두 배우의 카리스마만으로도 압도되는 작품이 바로 이 하이퍼 나이프입니다.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땐 의학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뇌신경외과 닥터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의학 드라마이기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인물 서사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 박은빈 님과 그녀의 스승으로 나오는 설경구 씨 모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또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기괴한 대립을 담은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설경구 씨, 그 극중 이름으로는 덕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뇌신경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수술 실력이며 논문 실력이며 그 분야의 1인자인데요. 이 덕희가 박은비님, 극중 이름으로는 세욱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고 부임하자마자 듣는 말이 "여기에 사이코 한 명 있다. 조심해라."라는 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옥입니다. 또 이 세옥은 덕희가 부임하는 첫날부터 아주 막 사랑에 빠진 눈으로 질척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세옥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데 덕희만은 유일하게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덕희 역시도 세옥만이 자신을 이을 제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덕희는 세옥에게 수술방에 못 들어오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세옥은 뇌에 미쳐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뇌라는 부위는 수술을 해야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점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덕희가 새옥을 수술방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옥이가 덕희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로 근처에 있던 링거줄을 가지고 와서 덕희의 목을 졸라 버립니다. 진짜 전개가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 학교에서 쫓겨난 세옥은 낮에는 약사로, 밤에는 섀도우 닥터로 불법 수술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덕희는 자신의 뇌에 그것도 위험한 위치에 뇌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유일하게 실패 없이 수술해 줄 단 한 사람, 세옥에게 이 수술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세옥은 자신의 꿈을 짓밟은 덕희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덕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는데 그런 세옥을 덕희는 더욱더 압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내려질지 정말 예상이 안 가는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 역시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진짜 기괴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 돋게 봤던 장면이 어느 날 세욱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술방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덕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잠깐 멈칫하더니 그 수술이 끝나고 세욱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학생 한 명이 아프다고 해서 교수가 집까지 찾아가는 건 조금 오버스럽잖아요. 그런데 덕희는 생각을 한 거죠. 세옥이 수술방에 안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다.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세옥의 집에 갔고 덕희의 예상이 들어맞게 됩니다. 세옥은 덕희한테 이 사실을 들키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그 와중에 덕희는 세옥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겠어?" 이 문장이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덕희는 세옥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뒤에서 세옥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해맑게 빵긋 웃으면서 막 "내일 봐요 선생님." 이러는데 진짜 그 장면은 박은빈 배우의 그 "선은 너가 넘었어." 그 이후에 정말 또 다른 명장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잔혹한 인물들이 그리는 서사이기 때문에 꽤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범죄물 중에서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의 작품이었고, 일단 몰입도가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이런 작품들, 좀 잔인한 작품들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연계해서 읽어 볼 만한 책으로 이 작품과 비슷하게 진짜 예측 불가한 전개가 펼쳐지는 스릴러 소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크리스 카터의 악의 신장입니다. 이 책은 범죄 심리학과를 같이 졸업한 두 명의 친구가 한 명은 경찰로, 한 명은 연쇄살인범으로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하이퍼 나이프와 비슷하게
'와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본 스릴러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을 쓴 작가님도 심리학과와 범죄행동학을 전공하셔서 실제로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중범죄자들을 많이 인터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건이 전개되는 구조가 되게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형사 로버트 헌터인데요. 범죄 행동학 전공으로 무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조기 졸업한 아주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속 구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오랜만에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한 살인 용의자가 자신을 찾는다는 전화였어요. FBI에서도 임원급의 사람까지 투입된 걸로 봤을 때 그는 보통의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로버트 헌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용의자 한 명을 잡았는데 신문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서 당신에게만 말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인 용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자신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룸메이트 루시엔 폴터였습니다. 그런데 루시에는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일에 어떻게 엮이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집에 있는데 FBI 사람들이 날 믿어 주지 않으니 너가 가서 찾아 달라." 요렇게 부탁을 하면서 둘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로버트 헌터와 FBI 요원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실 한쪽 벽에 액자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를 본 순간 로버트 헌터는 얼어붙게 됩니다. 바로 자신과 루시엔 그리고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냈던 수전의 문신이 그려진 피부 조각이 전시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루시엔의 계획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루시엔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루시엔과 다시 마주했을 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루시엔은 서로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대답하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근데 굳이 증거를 다 찾았는데 왜 루시엔의 제안을 들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시엔의 차 트렁크에서 나왔던 머리뿐인 시체들, 수전의 피부 조각, 그리고 그 옆에 알 수 없는 피부 조각의 주인까지 몸의 일부는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에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찰에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을 또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또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감각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묘사해 준다는 점인데요. 진짜 끔찍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의 첫 살인이 친구 수전이었는데 수전 부모님에게 수전에 살이 담긴 파일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FBI 요원들은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로버트 헌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의 속죄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전의 아버지가 북미 원주민이었는데 사냥을 즐겨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은 사냥을 스포츠가 아닌 오로지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자신들이 죽인 사냥감을 반드시 먹는 게 그 사냥감에 대한 존중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 방식을 그대로 인용해서 루시엔이 수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먹게 했다는 건데요.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설이 바로 이 악의 심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부분의 진행 방식이 이 신문실에서 루시엔과 로버트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루시엔의 기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만 살짝 이렇게 흐린 눈으로 보시면 또 나름 읽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루시엔을 신문할 때 로버트와 FBI 요원 테일러 이렇게 세 명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루시엔이 테일러한테 "넌 이런 거 모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테일러는 보통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대답을 하는데 루시엔이 "로버트, 너 생각은 어때?" 하면서 로버트도 또 같이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 천재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생각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점이 저는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의 티키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어 보실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에도 있으니까 재밌는 소설 찾으신다면 한번 읽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게 본 드라마는 바로 소년의 시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소년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추적해가는 추리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작품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살인을 저지른 소년이 살아왔던 환경, 그 소년이 살인을 선택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선택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집중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소년이 살인하는 장면을 CCTV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실은 정말 담백하게 보여주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수사물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 작품이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사용했는데 다른 수사물과는 좀 다르게 대화로 풀어가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 촬영 기법이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더라고요. 총 4 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한 편당 길이도 긴 편이 아니라서 하루에 몰아보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특성상 스포일러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역 배우의 연기력 때문에 이 드라마를 아시게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3 화에서 그 심리 상담사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당연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원테이크 촬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깐 30 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한 번에 집중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소년이 자신을 무시한 여학생을 살인한 것처럼 이 여자 심리 상담사에게도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면서 의자도 던졌다가 또 지루한 척 막 하품을 하기도 했다가 불쌍한 척도 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 연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소년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자의 부모, 특히 그 범인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집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집안에서도 너무 착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이 회차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책이 있었어요. 1999년 4월에 벌어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 가해자의 어머니가 쓴 책인데요. 바로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학생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두 학생 중에 딜런 클리볼드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자신이 놓쳤던 그 아들이 보내왔던 경고 신호라던가 아들의 내면을 되짚어 보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고요. 단순한 자기 고백이라기보다는 자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정말 조심스럽게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최대한 오해 없이 쓰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붙이고 있어서 분량이 꽤 긴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살인범이 생겨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읽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분명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던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딜런 엄마가 이 비극을 대하는 자세가 저에게는 꽤 인상적이었고, 제가 만약에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저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딜런 엄마도 사실 딜런이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일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들여다보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가 저에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요즘의 사회 문제들이 어떤 명확한 책임자와 원인을 단정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인간적인 자세가 아닐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슬퍼하는데도 위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서가 당연히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죽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적 가치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잘못됐다고 질타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보면 대부분 가해자 측면에서의 변명 같은 책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을 써내려갔다는 게 잘못됐다고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가까운 주제로 치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슬픔은 허용이 되지만, 사회적 애도로서, 뭐 간접적인 사람의 슬픔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넘어서면 유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그 큰 참사에 대한 슬픔에 기한을 두고 그 이상의 것들을 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을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차단된 윤리의식 안에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제3자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진지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의 딜런 어머니는 자살 예방 활동가로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해자를 절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극을 어쩌면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묻어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소년의 시간과 연계해서 읽어볼 마지막 책으로는 수 클리볼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와 어울리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던 것들이라서 그런지 약간 업텐션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깨방정을 떨었다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 재밌게 보신 작품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재밌는 것들에 대한 추천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껏 재밌는 것을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